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뉴욕의 맨하튼의 슬럼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뉴욕에 얼마 전에 다녀오셨던 우리 식구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어퍼 웨스트 사이드라고 해가지고요. 링컨 스퀘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네. 배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화를 봐도 그렇고 뭐 링컨 센터에 있는 그쪽이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국내 청년들이 나오는데 미국에 이민을 온 폴란드계의 백인들, 그다음에 푸에르토리코계의 갱단 이렇게 해서 그 젊은이들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얘네들이 그렇게 모험생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불량스러워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맨날 만나면 싸우고 하는 아까 얘기한 갱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파가 있는데 그 파 이름이 폴란드계 백인들이 제트파, 그다음에 푸에르토리코인들이 모여있는 젊은이들의 파가 샤크파, 이렇게 이제 이름이 다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만나면 그렇게 그냥 싸우는 거예요. 힘이 넘쳐나. 아니 그 에너지로 우리가 좀 사이좋게 지내고 좀 어깨동무하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냥 지나가다가 보기만 하면은 다리 걸고 넘어뜨리고 째려보고 뒤통수 치고 이러다가 그냥 시비 걸고 맨날 이러고 싸우는 거죠. 그 동네에서 유명한 청년들이 문제를 너무 일으키다 보니까 어른들이 늘 그 젊은이들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동네 경관들도 있고 카페 아저씨도 있고 뭐 이런데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혹자는 백인과 흑인의 이야기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두 이 갱단의 청년들이 사실은 둘 다 똑같이 이민자다. 근데 하나가 약간 좀 피부가 허연 편이고 약간 좀 고무적죽하다 이것뿐이지 다 이민자들의 이야기다. 우선 그거라고 볼 수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미오와 줄리엣을 각색을 했어요. 그래서 로미오의 이름은 토니로 바뀌고 또 그다음에 줄리엣은 마리아로 바뀝니다.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말하자면 토니 앤 마리아 이렇게 바뀐 거죠. 근데 제목을 그렇게 안 짓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지었는데 이게 원래 또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로 짓기 전에 원래는 이스트 사이드 스토리로 제목을 짓고 이 뮤지컬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그런 백스테이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어쨌든 폴란드계 이민자랑 푸에르토리코로 하자라고 결정을 한 다음에 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로 제목을 지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토니가 제트파에 속해 있는 그런 청년이고 우리 체크파에 대상이 있어요. 토니 쪽에 반대되는 베르나르도라는 그런 청년이 있는데 이제 얼굴이 좀 거무죽죽하죠. 푸에르토리코 쪽이니까. 근데 이 친구의 여동생이 마리아인 거고 그러니까 마리아와 아까 제트파의 토니가 왠지들끼리 맨날 만나면 싸우는 그 팀의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똑같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제 마지막에 비극을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중요한 거는 약간 좀 달라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로미오와 줄리엣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못 본 사람들도 대략은 왜 이거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도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를 대략은 다 아셔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엇갈리면서 사실 둘이 비극을 맞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만나서 다들 우리가 사랑하는 걸 다 싫어해. 그러니까 우리 짐 싸갖고 도망가서 멀리 멀리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수월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죽지도 않았는데 잠시 죽는 약을 줄리엣이 먹고 잠깐 동안 이제 저 세상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올 건데 그게 진짜 죽었는 줄 알고 로미오가 그걸 보고 목숨을 끊고 또 그 죽은 로미오를 보고 다시 줄리엣이 목숨을 끊는 이런 이제 엎친 데 덮친 비극이 일어나는 게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이 있는 이런 부분이 이 웨스트사이드 스토리가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각색을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제가 보면서 사실 그 부분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게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약을 먹는 것도 아닌데 둘이 도망가자고 하는 건 똑같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게 둘 다 죽었지? 이런 궁금증이 좀 생겨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좀 확인을 해봤더니 둘이 똑같이 비극이 그 이전에 이제 있는데 토니가 잘못해서 다들 대략 아시겠지만 마리아의 오빠인 베르나르도를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 오빠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진짜 통곡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랑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죽였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이야? 죽인 거 맞아? 그럴 리가 없어? 이리 와 안아줄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미워 죽겠는데 막 키스를 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막 미치겠어 진짜.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막 둘이 너무 좋아. 기어이 또 둘이 잠자리까지 해요. 막 침대에 막 들어가고 막 그 와중에 또 막 우리 도망가자 이러면서 막 속을 막 하고 진짜 미스트님이 개 그런 상황이면 어떠시겠어요? 저는 진짜 그러면은 토니로 도망가죠. 아, 그래요? 결론은 똑같네.
했네. 아무튼 그렇게 건이 완전히 로미오 줄리엣하고 똑같지 않고 막 이렇게 저렇게 바꿨는데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정교하게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하고 토니하고 아까 둘이 막 도망가야지라고 하고서 이때 토니가 닭아저씨라고 해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카페 거기서 일을 하는 그 아저씨한테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카페에서 우리 몇 시에 만나서 도망가자. 기다리고 있으면 갈게. 막 이렇게 얘기를 마리아가 해놨는데 어머 마리아가 출발하려고 그러니까 경관이 찾아와가지고 너 혹시 파티에서 어떤 남자애랑 너랑 춤췄다는데 걔가 누구야? 막 이러면서 신문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내가 혹시 늦게 가면은 토니가 내가 안 오는 줄 알고 혹시 떠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얘가 급하니까 아니타가 옆에 있는데 아니타한테 부탁을 하죠. 내가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자가저씨한테 가서 약을 좀 지어서 준비를 좀 해놓고 막 이런 걸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아니타가 딱 눈치를 딱 채고 알았어. 내가 닭아저씨한테 가서 잘 전할게. 딱 이렇게 하고 가서 토니를 찾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토니한테 마리아가 이러저러 해서 좀 늦어질 것 같아. 이 얘기를 해주려고 간 거예요. 갔는데 막상 가니까 우리 제트파 오빠들이 또 잔뜩 쫙 깔려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이 아니타가 딱 들어오니까 막 구박을 하면서 이게 뭐 성추행까지는 아니어도 막 치마를 들추고 괴롭히고 욕을 하고 막 이러면서 아니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타가 치욕스러운 상황을 참다 못해서 너무 화가 나니까 이를 막 악물고 거기다 딱 얘기를 합니다. 토니한테 전에 마리아가 죽었다. 딱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건을 만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트파 친구들이 다 토니한테 마리아가 죽었대 라고 전달을 하면서 오해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엇갈려서 서로 죽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걸로. 그러니까 나중에 마리아는 이제 토니를 만나러 갔는데 토니가 죽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는 죽은 다음에 만나거든요. 그 죽는 현장을 목격하지는 않는데 여기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서는 이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새로운 장치인데 토니가 마리아랑 딱 얼굴을 딱 마주본 순간에 이제 가서 손만 잡으면 딱 되는데 그 현장에서 딱 마주친 그 순간에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비극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뒤에는 사실은 이거를 뭐 마리아가 그래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토니가 죽었을까요? 안 죽- 이거는 조금 유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너무 많이 아는 작품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숨길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줄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중요한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간다. 그 이망을 네네. 길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로미오와 줄리엣 원작과의 어떤 차별성을 위해서 개연성?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는 약간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개연성을 현대적으로 맞추려다 하다 보니 되게 이막이 음, 길어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음, 아니타가 사실은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원작에서는 유모의 역할이죠. 네, 유모의 네. 그렇죠. 역할이 이제 현대에서 유모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걸 여자친구의 개념으로 이제 바꿔버린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아니타가 매우 중요한 어떻게 보면 유머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서는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인물이라든가 극적 구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 뼈대는 차이는 없으나 디테일한 부분에서 음. 차이를 만들고 있으니 두 개를 비교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다.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여기 닭아저씨가 나오잖아요. 이게 음. 영화에서는 네. 또 아줌마로 바뀌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맞아요. 우리가 영화 그때 얘기하면서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젠더 크로스 얘기를 하면서. 그죠?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영화 때 이게 아줌마로 바뀐 게 너무 좋았었거든요. 저도요. 뭔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으면서 토니를 챙겨주는 그런 모양새가 너무 좋았는데 그거를 기대를 너무 했나? 제가 이번에 음, 닭 아저씨가 나오는 그 역할을 보면서 사실 좀 실망을 했어요. 왜냐면 이 연출적인 문제인지 아니면은 원래 작품의 캐릭터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닭 아저씨가 너무 무기력하게 나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무기력이라는 거는 앞에서 애들이 싸우고 있는데 아니 얘들아 왜 이러니?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들어가요. 근데 위험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약간 뭐 칼을 들거나 막 이러면은 그거를 뭐 경찰을 부르거나 아니면 강력하게 그거를 딱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러니 왜 이러니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그리고 어떤 정리를 못 해주고 그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박 아저씨가 분명히 그 가게에 있는 거는 아는데 앞에서 다른 드라마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오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치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마치 모른다는 듯이 갑자기 나와서 아니 너희들 웬일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약간 좀 아쉽더라고요. 이제는 무대 위에서 그런 시간을 지체하는 게 진짜 1분 1초만 좀 늘어져도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예를 들어서 아까도 아니타가 와가지고 마리아 죽었다고 전에 그러고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이 아니타가 걔네들한테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답이 안 나타나요. 그러다가 아니타가 막 화가 나서 나갈 그때쯤에 갑자기 나타나서 니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지 박 아저씨는 도대체 왜 저렇게 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아니 그렇다고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경관도 등장을 하잖아요. 우리 그 참고로 박 아저씨는 최명경 씨가 연기를 하셨고요. 우리 슈랭크 경관 역은 이종문 씨가 아, 나 정말 하셨어요. 이거 캐스팅 보고 종문 배우님은 진짜 제가 명성황후 미우라 이후에 그러니까요. 너무 제가 또 옛날 조선시대 얘기인가요? 너무 그 이후에 너무 오랜만에 뵈갖고 반갑더라고요. 저도 진짜 오랜만에 무대 위에서 음, 봤는데 많이 후덕해지셨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역할이 맞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또 일하고 있는 그 학교에도 MFA 수업에 잠깐 오셔가지고 도와주신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잠깐 봤었고, 또 인스타 친구이기도 해서 활동 오랜만에 무대에서 보니까 또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사진을 갖고 보지 말아야지 라면서 이제 열심히 평가를 하면서 봤죠. 근데 아무튼 다가저씨는 최명경 씨가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이 이거 연출적인 문제일 것 같기는 한데 좀 아쉽다. 그리고 이제 아쉬운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조금 더 하자면 토니가 어쨌든 오빠를 죽이잖아요. 이제 죽이고 나서 치노라는 원작에서는 페리스 백작이고 이제 치노가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또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리아의 오빠가 죽고 나서 치노가 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 소식을 알리러 마리아를 만나러 가거든요. 그래서 니네 오빠가 로미오한테 죽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갑자기 치노가 마리아를 만나러 가서 니네 오빠가 죽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마리아의 웃옷을 벗겨요. 가디건 같은 걸 입었는데 그거를 뒤로 후딱 벗기는 거예요. 근데 저 왜 벗기지? 이런 느낌이 제가 들었거든요. 나중에 공연을 다 보고 나서 제가 이제 리뷰들을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도대체 왜 벗기냐? 뜬금없이 갑자기 마리아 옷을 왜 벗겨?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아직도 연출적으로 저도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안무가 좀 집중이 돼서 마치 무용극처럼 보는 장면이 살짝 나오는데 옛날에 우리가 뮤지컬을 초창기에 만들었을 때는 이런 장면이 좀 있는 뮤지컬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거의 없지만 만약에 그 안무 장면이 있더라도 드라마에 굉장히 흡착되어 있어서 드라마적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것이었지 드라마에서 약간 좀 거리감이 있는 상태에서 안무적으로만 보는 무용극처럼 보는 그런 장면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마리아와 토니가 이막에서 갑자기 샤크파하고 이 제트파 아이들이 모두 하얀색 옷을 입어요. 흰색 의상으로 다 뒤바꿔 입고 그 다음에 마리아와 토니도 흰색 의상을 입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게 판타지에 들어갔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화해를 하는 모습처럼 보이면서 같이 막 어울려서 춤을 추고 마리아와 토니도 춤을 추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아 이게 판타지 속에서 이렇게 화해를 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상상을 하나 보다라는 거는 이해는 가는데 도대체 굳이 여기서 이것을 우리 눈앞에 현실화 시켜줄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장면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 무대가 우리 오필랑 선생님이 무대를 만드셨는데 굉장히 육중합니다. 거대한 빌딩 세 채를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무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물론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앞으로도 나갔다가 뒤로도 갔다가 돌아갔다가 막 이렇기 때문에 심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옛날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를 만약에 속도감이나 이런 것들을 옛날 그대로 보는 데다가 무대까지 횡했으면 진짜 그거는 너무 안타까웠을 텐데 이 무대도 나름대로 열심히 또 채우고 또 이런 속도감도 좀 만들어내고 이런 측면에서는 아 이거는 좀 괜찮다. 이 정도면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무대가 여러분들 찾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건물에 창문이 이렇게 뽕뽕뽕뽕 뚫려 있는
그런 이제 건축물, 우리 이제 영웅할 때 보면은 이렇게 왜 뒤에 건축물 보이잖아요. 약간, 그죠. 비슷하네요. 진짜 이제 보니까. 그런 한 3층짜리, 4층짜리 건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창문 사이로 그 안에다가 영상을 또 쏩니다. 그래가지고 오. 영상이 밖에 외부의 장면들, 뭐 노을 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거나, 뭐 헤드라이트가 뭐 이렇게 있다가 없어지거나,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보이고, 그 창문 자체에서도 영상이 채워져서 장면을 전환을 하거나 바꾸는 이런 용도로 쓰는데, 제가 하나 인상 깊었던 거는 창문 사이사이로 보이는 영상에서 여러 번 나오는 장면인데, 하늘을 먼저 보여주다가 점점 밑으로 패닝을 해서 도시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꽤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음. 보면서 도대체 왜 저걸 만들었을까? 저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걸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무대가 너무 벽처럼 이렇게 다 서 있으니까 사실 좀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게 하늘이 뚫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이 패닝을 하는데 하늘의 구름이나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다가 도시로 내려오는 장면을 만든 건 아닌가. 또 하나는 우리가 또 이제 스필버그 아저씨께서 이 공중에서 밑으로 내리는 혹은 밑에서 쫙 올리는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거든요. 그런 영화에서 보는 이게 뻥 뚫린 그런 느낌들을 또 우리가 이게 이런 하늘의 모습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패닝하는 그런 장면들을 어떤 기호학적으로 일부러 사용을 해서 그 창문 사이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걸 만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저는 사실 좀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요. 그 또 하나 여러분들 나중에 공연 보러 가시면 이거 한번 꼭 체크해 보세요. 오프닝이 딱 시작이 되면 담배를 피우면서 나와요. 오. 그래서 저는 첫 장면에서 딱 보면서 그 있잖아요. 막 발을 막 쫙쫙쫙 꼬다가 막 물결처럼 지금 한꺼번에 쫙 이렇게 막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막 이거를 막 상상을 했는데 담배를 들고 나와서 담배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모습이 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그게 또 꽂힌 거예요, 제 눈에. 그래서 아니 저걸 빨리 꺼야 되는데 저거 왜 위험하게 또 불을 들고 나오나? 저거 진짜 담배인 것 같은데 저거 어떡하지? 가짠가 진짠가? 빨리 끄고 안무에 좀 집중해줘. 막 이런 느낌으로 혼자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또 담배를 좀 피는 장면이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연출적으로 굳이 첫 장면에서 샤크파의 혹은 제트파의 갱단의 느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담배를 굳이 샀어야 했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 오로지 춤에만 좀 집중하는 데는 조금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관람 안내에 전자담배로 향이 안 난다고 적혀 있네요. 그랬겠죠. 요즘에는 저는 이제 담배를 안 피우다 보니까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전자담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담배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서는 또 그것에 또 촌스럽게 꽂혀가지고 또 그런 생각을 김동현 연출 전작품인 모래시계에 그런 장면이 나와가지고, 이런 연출을 아직 하시는구나 했었는데, 또 나오는군요. 모래시계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나요? 이번에 재연에 추가된 장면에 그런 장면이 나왔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후기가 달렸었는데, 후기가 달릴 만한 이슈였었군요, 그게. 금연초기에도 향이 와가지고, 또 그런 뒷얘기가 있었네요. 지금 정말 공연을 한 편을 다 본 것 같이 너무 자세하게 그러니까 얘기해 말이에요. 주셨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찜질방에서 여러분들이 뭐 동글동글 머리 하고 제가 그냥 땀 흘리면서도 얼마든지 또 얘기할 수 있어요. 노래도 다 불러줄 수 있어요. 제가 Tonight 이거 하면서 제가 원래 노래도 오늘 부르려고 이거 연습했었거든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오래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하고 아까 이제 그 노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또 뭐 어떤 노래는 이렇게 지금 굉장히 지금 들어도 세련됐다. 그런데 어떤 거는 너무 고전적이구나. 세월이 좀 흘렀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곡들이 있었다는 거.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또 현장에서 작품 보시면서 제가 못다한 얘기 부분을 좀 또 메이크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는 급 끝납니다. 다음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